복은 소총. 여자의 귀한 털 우려낸 물 한 잔을 맛본 후라면 저녁에 죽어도 좋소. 호남의 한 절에서 무차대회의 수륙제를 연이 남녀가 매우 분잡하여 관람하는 자들이 무려 몇천 사람이었다. 무차대회는 사람의 구별 없이 일체평등으로 제시와 법시를 하는 대법회이며 수륙제는 불가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홍과 마귀를 위하여 올리는 제로 고려 조선조 때에 절에서 거행했습니다. 제가 끝난 후 한 나이 어린 사미가 도량을 소재하다가 우연히 여반들이 앉았던 곳에서 여자의 귀한 털 한 개를 주었다. 그는 기이한 보배라도 얻은 양 그 음모를 들고 기뻐 날뛰니 여러 중들이 모여있다가 빼앗아 가지려 하였지만 사미는 한사코 지킨 채 내어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내 눈을 빼고 내 팔뚝을 자를 수 있을지언정 이 물건만은 빼앗을 수 없을걸. 중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같이 지극한 보배를 가지고 사사로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공론을 널리 모아서 결정합시다. 이에 종을 쳐서 중들을 모으니 모든 중들이 가사를 잇고 식좌에 열지어 앉은 후 사미를 불러 말하였다. 이 물건이 도량에 떨어져 있었으니 절의 공공 물건으로 삼는 것이 의당하다. 내가 비록 주었지만 어찌 감히 혼자서 소유한단 말인고. 사미승은 몹시 놀라 그 물건을 모든 중들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들이니 중들은 마침내 그것을 유리 바리대에 담아 불타 위에 두었다. 어떤 중이 삼보 중의 하나인 불상 속의 복장에서 영구히 전하는 보배로 삼자고 청하자 여러 중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맛볼 수도 없지 않소. 혹자가 말했다. 잘게 잘라서 각자 나눠 가집시다. 여러 승들이 말했다. 몇 마디도 안 되는 털이 어떻게 천명의 중들에게 두루 돌아갈 수 있겠어? 한 나그네 중이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와 말했다. 저의 천박한 견식으로 헤아려 보건대 그 털을 밥을 찌는 큰 통 속에 넣고 돌로 눌러놓은 뒤 물을 길어다 그 통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모든 선사님들께서 나눠 마신다면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한 잔의 물을 나눠주신다면 객승으로서도 행운이겠습니다. 여러 중들이 말했다. 객승의 말이 진실로 옳소. 절에는 100살 된 노승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흉복통을 앓고 있어 추위를 두려워해 문을 닫고 있다가 털 우려낸 물을 나눠 마신다는 소리를 듣자 방문을 열고 머리를 불쑥 내밀더니 객승에게 합장하래하며 말했다. 어디에서 오신 객이신지 어쩌면 이리도 이를 논하는 것이 공평하고 밝으시오. 만약 털을 잘게 썰자는 계책을 따랐다면 나처럼 늙은 중이야 털끝이라도 얻을 길이 있었겠어. 이제 객의 말씀으로 인해 한 잔을 맛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맛본 후라면 저녁에 죽어도 좋소. 원하옵건대 객사께서는 성불하십시오. 꼭 성불하십시오. 야사씨가 말한다. 불가에서 말하기를 육진 가운데 색진에 물들기 쉽다 했는데 터럭 하나를 우려낸 물로도 많은 중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으니 하물며 경성지색을 직접 만난다면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성인께서는 색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다. 이세 그릇의 떡은 너 혼자서 다 먹으려무나. 성품이 인색한 어떤 중이 정월 대보름날 둥근 떡 3그릇을 만들었는데 2그릇은 크고 1그릇은 작았다. 중이 작은 그릇을 사미에게 주고자 하니 사미가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서 스승을 속이려고 하였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스승에게 청하였다. 산 사람에게는 성찬이군요. 지난밤에 길몽을 꾸었는데 포식할 징조였던 듯합니다. 그 꿈을 먼저 말한 뒤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해라. 꿈의 사부님께서 제단에서 경을 외우시다 피곤하여 섭탑에서 졸았습죠. 그런데 호련한 선녀가 있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천상의 여인이 내려와 유마를 시험해보는 듯하였습니다. 유마는 석가열의 제가 제자인데 인도 비사리국의 사람으로 불도를 닦아 보살이 되었고 유마일 또는 기마라힐이라고도 합니다. 나이는 겨우 18살가량이었고 눈은 추파 같았으며 뺨은 응지 같았고 입은 노을을 머금은 듯 살적은 푸른 구름이 펼친 듯하였고 허리는 묶어놓은 듯 잘록하였으며 손은 마치 가는 파 같았습니다. 추파는 미인의 맑고 아름다운 눈길을 뜻하며 응지는 엉기어 굳은 지방으로 여기서는 희고 윤택이 있는 살결을 뜻합니다. 그녀가 사부님 곁에 다가앉자 사부님께서는 깨어나 바라보시고 어느 곳에서 온 낭자이냐고 물으시니 선녀는 상계의 진선인데
선사께서는 두솔금선으로 삼생의 인연이 있어 함께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솔금선은 석가열애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이에 수제 같은 목을 껴안고 빙설 같은 피부를 가까이 하여 나비가 꽃을 연모하고 벌이 꽃을 탐하듯 정신이 혼미해져 마음이 융합되었으니 비록 적소를 나는 공작과 물총새 및 녹수에 떠논이는 원앙새일지라도 그 즐거움에 비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추제는 몸이 흰 나무 굼벵이인데 몸이 깨끗하고 힘으로 미인의 아름다운 목을 형용하는 말로 쓰이며 덕소는 홍색 구름이 있는 천궁을 뜻합니다. 선사는 이 말을 듣더니 멍해진 듯 취한 듯 입가에 침을 흘리며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말하였다. 내 꿈이 참 기이하구나. 기이해. 내 말을 듣고 배가 이미 불러버렸으니 이새 그릇의 떡은 너 혼자서 다 먹으려무나. 야사씨는 말한다. 도포를 입은 둥근 머리중이 처음에는 진승인 듯하더니 일단 사미의 꿈 이야기를 듣자 심신이 혼미해지고 음란해져 게으름 몽땅 잊어버린 채 사미의 술수에 빠져 깨달을 줄을 몰랐다. 아, 세상에서 안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한 척 꾸미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부류이도다. 스님, 드셔야지 드신 것입죠. 어떤 노승이 산전을 손수 개간하고 매미를 심었는데 싹이 나자 기뻐하며 말했다. 금년에는 국수를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을 들은 사미가 말했다. 스님, 드셔야 드신 것입죠. 또 매미를 거두어 타작 마당에 올림에 이르러 노승이 말했다. 얼마 안 있으면 국수를 만들어 포식할 수 있겠구나. 사미가 또 말했다. 스님, 드셔야 드신 것입죠. 매미를 찌어 국수를 만들어 큰 동이에 담으니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지라 노승이 말했다. 오늘은 국수가 되었으니 이제 포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미가 또 말했다. 스님, 드셔야지 드신 것입죠. 노승이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마련된 국수를 앞에 놓고 곧 먹을 터인데도 드셔야지 드신 것이라고 하니 어찌 이처럼 더 겁는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때려주려고 지팡이를 들고 불쑥 일어서다가 국수 그릇을 건드려 엎질러 버렸다. 사미가 급히 달아나면서 말했다. 제가 드셔야지 드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실로 이 때문이었습죠. 이를 본 여러 중들이 박장대소하였다. 세속에서 말하는 바 스님이 드셔야 드신 것이라는 말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야사씨가 말한다. 속담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낫 한 톨 쪼는 것도 온수에 달렸다고 하였으니 사미가 말한 바는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 성인은 의도하지도 장담하지도 않으셨다. 매미를 심으면 국수 먹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끝내 장담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 범사의 어려움은 반드시 이와 같도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어디 갔지? 옛날에 어떤 한중이 죄를 지어 멀리 유배되었는데 아전이 그를 압송해 갔다. 중도에 이르자 중이 추루주를 사와 압송해 가는 아전에게 먹이니 아전은 그 술을 먹고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고꾸라져 버렸다. 중은 아전이 취한 틈을 타 아전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은 다음 자신의 고가를 벗어서 씌우고 나비를 벗어 입힌 뒤 자신은 아전의 관복을 입고서 압송하는 아전을 자칭하고 취한 아전을 독려하여 갔다. 아전이 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어디 갔지? 그래서 마침내는 아전이 중을 대신해서 유배지에 가게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세상에서 죄 있는 자가 교묘한 계책으로 죄를 면하고 죄 없는 자가 뜻하지 않게 걸려들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과 아전의 관계와 한 가지이니 슬프도다. 그래서 자연 어르신네 댁에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 사대부들이 시골 사람들에게 물건을 선사함에 있어 북과 뭐 혹은 절선 혹은 역설을 친소에 따라 그 많고 적음을 결정해서 보냈다. 절선은 단오절에 선사하던 부채로 부채를 만드는 지방에서는 단오절의 부채를 먼저 왕실에 진상하고 또 그곳 지방과는 서울에 있는 여러 곳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대부에게 물건을 선사함에 있어서도 물고기와 과일 혹은 꽝과 닭 혹은 담배를 자기의 좀비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였다. 이는 진실로 서로의 사이를 가깝게 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도리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풍속이 옛날과 달라져 서울 사대부들은 조금의 이익이라도 취하려고 저자에 내다 팔아 시골 사람들에게 파급되게 하려 하지 않고
시골 사람들도 얻을 방법이 없는 물건들을 서울 저자에 가서 사서 오게 되었다. 하루는 어떤 재상이 알고 있는 시골 사람을 만나자 말하였다. 이전에는 매번 닭 몇 마리씩을 나에게 보내곤 하더니 왜 이제는 보내주지 않는가? 이전에는 후했던 대접이 근래에는 왜 이처럼 박정해졌는가? 시골 사람이 말했다. 형편이 실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요. 시골에서는 얻기 어렵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부채와 엮여 있지요. 그런데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저자에 나가 닭 몇 마리와 바꾸어 없지요. 그래서 자연 어르신네 댁에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상은 잠잠하였으니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대개 시골 사람이 재상의 인색함을 마음속으로 조롱한 것이었으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재상을 비웃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이 재상은 자신의 물건은 아끼면서도 남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말을 입 밖에 내었다가 도리어 조롱을 당했으니 이는 자신에게서 나간 것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 아니겠는가. 시골 사람이 비록 명백히 밝혀 말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풍자하는 뜻을 두어 재상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으니 변론을 잘하는 자라 알만하다. 하마터면 병판께서 부탁한 사람을 잊을 뻔했네. 어떤 광대가 일찍이 임금 앞에 빈 가마니 하나를 안고 와서 가마니의 주둥이를 밖으로 향하게 하니 동료 광대가 그를 크게 부르며 말했다. 내 가마니의 주둥이가 내 것보다 큰데 이는 무슨 까닭인고? 광대가 말했다. 옛날에는 만석군이 있었고 중간에는 2000석군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다만 한 가마니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주둥이는 비록 크나 배는 텅 비어 있다오. 임금께서 웃으시며 광대에게 쌀을 하사였다. 광대가 또 우스갯소리를 바치면서 말하였다. 신은 이조판서 직임을 해보이겠나이다. 마침내 개정하는 모양을 짓더니 의망을 부르는데 애초에는 갑을 제일 처음에 을을 그 다음에 병을 제일 마지막에 불렀다가 곧 알아차리며 말하였다. 의망은 산망으로 벼슬아치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첨거하는 일의 후보자로 셋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병판께서 부탁한 사람이 있지. 품앗이한 일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지. 당연히 이 사람을 첫 번째로 해야지. 마침내 고쳐 불렀다. 이를 본 임금께서는 크게 웃으셨다. 야사씨가 말한다. 인연을 빌미로 청탁하는 것은 세상의 고질적인 병폐이니 심지어는 천한 부류인 광대까지도 당시의 대신들이 살을 우선시하고 공을 홀대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빗대어 풍자하였으니 그는 또한 우맹과 같은 부류이도다. 우맹은 춘추시대 초나라의 광대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초나라의 재상 손수고가 죽은 후에 그의 아이가 빈곤하고 의탁할 곳이 없자 우맹이 손수고의 의관을 착용하고 가초나라 장왕의 면전에서 손수고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손뼉을 치면서 담소하니 이에 감동한 장왕이 손수고의 아들을 봉해주었다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과연 누이가 없구먼. 어떤 어리석은 원님이 관아에 앉아있고 형리가 앞에 있는데 한 배동이 형리에게 말하였다. 저의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자신의 누이에 대한 부음으로 착각하고 부지불식간에 대성통곡을 한바탕 하더니 곡을 마치고 물었다. 석광은 어느 날 하였더냐? 무슨 병 때문에 운명하셨느냐? 속광은 임종 때 솜을 코 밑에 대어 숨이 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종 때를 의미합니다. 배동이 앞으로 나아와 대답하였다. 부음을 영감님께 아랜 것이 아니라 형리에게 통보한 것이옵니다. 원님이 눈물을 거두면서 느릿하게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과연 누이가 없구먼. 모든 나전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백성과 벼슬아치들의 어버이들 자는 실로 신중하게 간택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예부터 전관들의 주의에 작용한 것은 세력 아니면 사사로운 정이었다. 그 때문에 이 원님 같은 부류의 어리석은 자가 웅민관에 제수되었으니 이는 조정을 경시하고 백성을 해치는 것에 가깝지 아니한가. 진실로 세도가 개탄스럽도다. 나는 마땅히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리다. 옛날에 한태수가 있었는데 대단히 어리석어 이를 살피지 못했다. 하루는 관에 소를 기르는 자가 와서 아뢰었다. 관가에 소가 돌다리가 있는 게 천에서 다리를 헛디뎌 다리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처치할까요? 태수는 쟤를 쓸 줄 몰랐다.
제는 관부에서 백성이 낸 소장이나 원서 같은 데에 기록하는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으로 제사, 제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물었다. 죽은 소의 고장에는 재를 어떻게 써야 하오? 아내가 대답하였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는 관청으로 보내고 가죽은 공방으로 보내며 심줄과 뿔은 군기로 보내라고 쓰면 됩니다. 태수는 공손히 대답하고 나가 아내가 말한 대로 재를 써주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부친을 여인 백성이 관에 알리고 물고첩을 내니 태수는 전에 작성했던 재를 다시 사용해 고기는 관청에 보내고 가죽은 공방으로 보내며 심줄과 뿔은 군기로 보내라라고 쓰니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도신이 이에 관한 말을 듣고 곡과를 낮게 매겼다. 태수직이 갈리어 어리석은 태수가 귀환하려 함에 아내가 그를 책망하였다. 당신이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파직되었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비록 말하지 않을지라도 홀로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관할을 나서 길에 오르는 날 저야 뚜껑이 있는 가마 속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으니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면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말 위에서 무한한 얼굴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태수가 말했다. 나는 마땅히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리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야사씨가 말한다. 관직에 있으면서 한 가짜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던 수치스러움을 몸을 숨긴다 한들 모면할 수 있겠는가? 지아비는 수치스러움을 몰랐으나 그 아내는 알았으니 만약 이 부인으로 하여금 좋은 배필을 얻어돋게 했던들 그 도움이 어찌 적었겠는가? 오늘 고금소총은 여자의 귀한 털 우려낸 물 한 잔을 맛본 후라면 저녁에 죽어도 좋소였습니다.